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 넘고 물 건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는 이 인문개관지 생명, 평화, 통일 이 커다란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늘 현장을 취재하거나 탐방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세사에서 무엇보다도 통일운동에 앞장서시고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문익환 목사님 통일의 집에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박물관처럼 아주 통일의 집으로서 살아생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을 우리 김영덕 CR순례 대장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을 허락해 주신 문영금 따님, 문익환 목사님의 따님을 만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몇 가지 저희들이 질의응답 대답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살아있는 또 생생한 여러 가지 증인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영금 선생님 간단한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문영금입니다. 네, 문익환 목사 딸이고요. 저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문익환 목사 딸이고요. 네. 지금은 이 통일의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따뜻한 봄날 바깥에 들어오다 보니까 목련이 벌써 활짝 피었고요. 네, 늦봄 호를 가지신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댁을 찾아와서 더욱더 화사한 봄날 뵙게 되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이렇게 통일의 집이 생전에 살아계신 가옥으로서 이제 명칭을 달게 됐는데 그러한 약간의 그 배경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이 집은요, 1970년 이사를 왔고요. 네, 문익환 목사가 1968년부터 성경 번역을 하시면서 이 번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네, 목회하시던 한빛교회 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때까지는 한신대 사택에서 살았었는데 네, 사택을 나오면서 구입하고 오신 집이지.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구약 성서 번역을 히브리어를 번역으로 얼마나 공동 번역 성서를 생동감 있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셔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남아있는 그 책을 번역하시느라고 한신대 교수 생활 하시다가 그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성경 번역도 하시고 시도 쓰시고 또 민주구국 선언문도 쓰시고 네. 여기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하시고 돌아가시기도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시인으로서 오늘 좀 전에 서재를 들렀는데 여러 늦봄의 그 시집이 많이 발간되어 있고 또 뭐 작가로서 번역가로서 또 릴케 시까지도 번역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서를 번역하신 구약학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통일운동에 이제 가담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통일운동에 직접적으로 문 목사님이 가담하게 된 어떤 동기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동기라기보다는요, 문익환 목사의 평생 화두. 네. 그 우리나라가 분단됨으로써 정말 근현대사의 큰 비극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분단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분단은 극복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가 자주 쓰신 말 중에 역사를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사를 산다는 것은 문익환 목사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어진 과제가 우리 민족한테 우리나라에 주어진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하는 것이 역사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었을 때는 독립운동이고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이고 분단 시절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이 하는 것이 역사를 사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역사에 실패한 역사는 없다. 미완의 역사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다 이루지 못한 것들
그거를 실패라기보다는 그거는 후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과제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익환 목사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분단을 겪으면서 전쟁 판문점에서 통역을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 네, 유학하셨고. 네,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우리 남쪽도 북쪽도 통일을 하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거를 남쪽 끝까지 갔다 북쪽 끝까지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무력으로는 안 된다. 네, 무력으로 통일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평화 통일이어야 된다. 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이미 북한도 그 용정, 명동촌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그 고난의 역사를 겪으신 다음에 또 일본 유학을까지 가시고 또 윤동주와의 관계 너무나 유명하죠. 예, 윤동주와의 같은 고향에 태어나고 또 명동, 평양, 예, 평양 숭실 공부까지 하시고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아마 민족의식이 남달리 또 싹 텄고 그 민족의식은요 태어나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모태부터 그 아버님이 또 문재림 또 네, 목사님 그거는 그 명동촌이 만들어진 것부터가 네, 예. 그거는 뜻으로 만들어진 동네였기 때문에 네. 네, 그 나라를 망해가는 때 거기에 있던 학자들이 집단으로 가서 땅을 사고 마을을 개척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장래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에요. 네. 나라를 찾고 네. 일꾼을 키우는 거. 그런데 키워야 될 일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뭐 문재림 목사도 있고 문익환 목사, 윤동주 다 그 마을에서 네.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선대의 뜻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저도 그 명동천에 한 2번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김야겸 목사님이 그 교회 했던 곳. 그러면서 특별히 그 차를 지나오다가 선바위라고 하는 그 한쪽을 지나오면서 저곳에 어둠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어디 태어난 곳이 저기다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아주 그런 민족의식과 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통일 문제 그런 거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어쨌든 제일 큰 사건이 평양 방문을 하신 사건 아니겠어요? 네. 그 전에 그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 75년도에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셨다 하면 또 76년도 3.1 구국선언을 이 집에서 작성하셨는데 여기서 작성하시고 그때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시고 또 문익환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정신을 공유하는 그런 걸 또 이어받았다는 면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문익환 목사는 뭐 그 유명한 친구들 윤동주, 장준하 있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도 많지만 근데 그 윤동주는 1945년 일제에 세상을 떴죠. 그리고 장준하는 1975년 그 독재 시절에 세상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는 젊었을 때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5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방에 들어가면 시 중에 덤이라는 시가 있어요. 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실제는 훨씬 길어요. 그 시가. 저는 50세 이후의 삶은 문익환 목사한테는 덤이에요. 네. 그래서 더 용감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사람이 죽을 자리를 잘 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윤동주 가고 30년 후에 장준하 가고 이제는 내 차례다. 네.
그리고 이 친구 아까 여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장준하가 하던 일, 못하고 간 일, 이건 내가 맡아서 해야지. 예. 네. 장준하가 독재 시절에 그 국민청원 뭐 해갖고 100만 명이 이제 뭐 얼마 모집하고 막 이런 활동들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걸 하셨으니까 장준하가 못하고 간 일 내가 해야지. 네, 그런. 그러니까는 거기 영상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내 하는 말이 아니야. 이때까지 그 돌아가신 열사들 한 분 한 분들 그는 목소리가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그죠? 말씀이하고 네. 그러니까는 문익환 목사는 그 뭐 전태일도 그렇고 모든 그런 그 좋은 뜻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줘야 돼. 그 사람들이 못 이룬 거를 이루는데 역할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뭐 문익환 목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러니까는 각오가 돼 있고 네. 자연스럽고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닌 거 같은 거죠. 사실은 그 긴 세월을 감옥 생활하시는 11년 뭐 몇 개월이나 길게 중간중간 출소를 하셨지만 네, 6번에 걸쳐서. 네, 그런 거 오랜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윤동주와 장준하에 대한 어떤 친구로서 혹은 동지로서 가졌던 빛과 같은 어떤 그 역사에 대한 빛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정말 갚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네, 역사를 어떤 사는 거 방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추모 사는 방법. 사에 너무 절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전태일 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한열 열사야. 그때 87년 또 민주화 한참 운동할 때 저희들이 최루탄 같이 맞고 그런 걸 기억하고 87년, 88년 그 당시에 이제 감신대 대학원 시절에 문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연설을 하시고 그 감동적인 장면이 아직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장준하 이후에 그런 마음의 다짐, 각오로 직접 또 나셔서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 뭐 보안법 서슬퍼런 그 법안에 그 무시하고 바로 비행기로 또 넘어가셨는데 따님으로서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 당시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아버지가 그런 모든 일을 하시는 거는 하시고 싶으신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은 네, 다 받아들이. 사모님 특별히 박영길 장로님은 네, 어머니도 그렇고요. 적극 오히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편이었죠. 네. 그래서 다녀오신 그 이후에 아까 저 서재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도와주신 그 유원호 선생님과 임수경 다녀와서 같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운동의 방향이라든가 영향이라든가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언론에서는 뭐 다 죽일 놈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물꼬를 튼 예를 들면 뭐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남북 기본 합의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도 좀 있었을 텐데. 네. 사실은요, 문익환 목사가 방북한 거 사람들이 왜 갔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문익환 목사는 남쪽에서는 통일 논의를 많이 했죠. 꼭 문익환 목사가 처음도 아니고 통일론은 여러 군데에서 다 교계에서도 있었고 뭐 정치계 다 있었는데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뭐하냐.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지 얘기가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관주도로 자기네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남쪽 정부도 그렇고 북쪽 정부도 그렇고
분단을 이용만 하려고 그러지 뭐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실질적으로. 예. 아니고 자기 통치의 수단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 가서 그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모니카 목사는 그 당시에 민통련 의장이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민간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네. 거죠.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셨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쪽을 보고, 네, 느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우리 생각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기 주장만 가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통일 방법은 이거고 이거 그렇고 하면서 이제 협의를 몸으로 한 거죠. 체험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슴으로 만난 평양이라는 책도 쓰신 나왔죠. 거고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면 구조상으로 남쪽은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북쪽은 최고 지도자의 짝이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 만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가실 때는 김주석을 만난다는 전제하에 가신 거예요. 최고 지도자를 만나야 최고 되니까. 지도자를 안 만날 거면 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이제 정경모 선생님이 그때 일본에 계셨는데 정경모 선생님이 역할을 그때 해주시고. 그 전쟁 때도 같이 일본에서 그 뭐 통역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전쟁 전에 미국에 유학가 있다가 전쟁에 차출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분이 있었고 그분도 언론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멀리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간에는 서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정경모 선생님이 자기도 사실은 북에 가면 남쪽에서 이제 친북 인사라고 제껴지니까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타진하러 북에 가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북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모니카 목사는 보면 어린애 같이 순수한 분이잖아요. 맑고. 네. 특히 그래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그냥 김일성 주석 만날 때도 네. 바로 껴안아버리고 그러니까 담을 아예 허물어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치인들은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 그런 그래서 감성 대 감성으로 네. 먼저. 그러니까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모니카 목사는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제 허물 없이 이렇게 탁 터놓고 네. 이렇게 하니까 김일성 주석도 좋았나 봐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한번 회담하고 나중에 숙소로 또 찾아와서 직접 찾아와서 2차 회담까지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것도 사실은 모니카 목사는 기대도 안 했는데 네, 그쪽에서 합의문 내고. 예. 그것만 해도 큰 성과인데. 사실은 모니카 목사는 입대까지 그쪽은 당국이고 이쪽은 민간인 아니에요. 물론 그게 바란스가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지켜도 되지만 그쪽은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거를 기반으로 저거를 기초로 우리가 협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제발 정부는 이걸 받아라.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라. 그렇죠. 그런 게 정말 목적이었는데 가뒀잖아요. 근데 사실 북에서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와서 대접했는데 주석까지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잡아넣어버리면은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걸 좀 지혜롭게 남쪽에서 보안법은 입원하더라도 그러니까 밀무 작업을 해서라도 계속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모니카 목사는
국회에도 들여보내고 막 계속 이런 거를 하고 재판 과정도 나는 재판 과정은 우리 정부에 우리 민간인들한테 남쪽 정부에 알리겠다. 내가 갔다 온 성과나 이런 걸 알리겠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왜 과격하게 뭐 거부하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다 협조하느냐. 근데 문익환 목사는 본래 갔다 온 의도를 충실히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냥 북에서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북경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한 거는 미리 한국 가면 입이 안 되니까 미리 해놓느라고 네, 아주 치밀하게 잘 해서 그런 또 성과 아닌 성과 한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성과 아니지만 우리 또 통일을 영원하는 또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성과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절에 그래도 노태우 정권에서는 남북 관계가 사실은 많이 진전이 되긴 했어요. 그 시절에. 네, 그런데 이제 문익환 목사를 가둬놓고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는 남쪽 층에서는 날 가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북에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게 내가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계속 대화는 계속해라. 진행해라. 네, 아주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저런 배경에 보면은 우리 문 목사님이 구약성서 학자잖아요. 네.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는 애착을 많이 가지고 쓰시고 하는 그런 그 구약적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배경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어떤 그런 그 상상력이 구약적 상상력이 이 통일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묵시문화이라든가 네. 이사야의 문제 네. 그런 예언들. 신학자들은 그렇게들 얘기하셔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그 순수함 그런 그렇긴 것들이 한데, 네. 열망들. 어떻게 옥중 편지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성서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가 네.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개 중에는 그게 목사냐 이런 얘기를 목사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익환 목사는 사실은 성경 번역하는 과정하고 감옥에 있은 과정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규범이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예. 성경 번역에서도 딱 틀에 있는 그 교회 안의 틀 이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고 감옥에서는 밑바닥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할까를 대신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감옥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같이 또 체험하고 보면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래갖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어떻게 보면 김구 주석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만난 이후 거의 40년 만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하고 김일성 주석이 만나가지고 저는 4.19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네. 그 뒤에도 남쪽에서 지도자가 김일성 주석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바로 이제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서 그 아들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면서 합의서가 나오는 게 저 4.19 공동성명에 그대로 모태가 되어가지고 계속 합의서가 이어나오고 손자인 직급에서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서에도 거기에 연장선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저 공동성명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좀 네, 사실은 문익환 목사가 1989년에 방북했을 때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갔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익환 목사가 그렇게 생각 없이 간 게 아니에요. 그때가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는 이건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를 갈라놨는데 얘네들이 화해하는데 왜 우리가 갈라져 있어야 되냐. 그렇죠.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게 세계 정세가 항상 평화 모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때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요때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평화 중립국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시아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기를 네, 시기를 그때가 네, 그때로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의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50년 되면 희년. 돌리는 거. 네네. 그러니까 해방 50년 되면 우리가 그 전으로 돌려야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1995년을 희년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네. 그때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이 의지가 있을 때 김일성 주석도 내가 민족 통일을 한 지도자로 세상에 남기를 원하지 전쟁을 한 지도자로 남고 싶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이게 넘어가면 또 이게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몇 년 걸리고 이렇게 해서 늦어지면 그 다음엔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랑 그렇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이제 문익환 목사가 1월달에 돌아가시고, 김일성 주석이 7월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또 무산이 돼서 그래서 이제 6년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6년이 늦어진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6.15 선언이 나오는데. 그거를 준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래요, 북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간 사람들이 도리어 초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있으니까. 기본 합의서, 뭐, 남북 기본 합의서. 벌써 다 해놓은 건데. 뭐 추가할 게 뭐 있냐.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건데 하는 그쪽에서는 분위기를.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6.15 선언도 나오고. 저 문장이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냥 계속되는 하나의. 그러면 이제 우리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런 큰 운동, 통일운동의 물꼬를 어느 정도 트시고 활동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정권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뭐 5.24 조치다, 뭐 개성공단 철폐다 이런 한 10년간의 남북 공백기가 왔고 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희망도 가졌는데 아주 또 5년 하고 어찌 보면 또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뭐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은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운동은 지속돼야 할 텐데,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러한 신학과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물론 보수 교회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운동들을 좀 살려나가야 될까, 어떤 좀 한국 교회에 대한 반성적 근데 좀 사실은 저도 지금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문익환 목사는요, 그 보수 정권일 때 우리가 미는 게 낫다. 오히려. 네. 왜 그러냐면 진보 정권이면 반대가 계속 있고 뭐 그러는데 보수 정권일 때는
지네가 이쪽에서 막 밀어줘서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 정권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 정권도 성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맨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권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되니까. 보수 정권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밀어줘서 잘하게 이끌어서라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 맞습니다. 나라가 우선 살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 마음이 그게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폭이 넓으신 거죠. 그 89년도에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에 가실 때 정경무 선생님도 같이 갔었는데 정경무 선생님하고 문익환 목사님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한국 전쟁 때도 같이 통역사를 같이 하시고 또 정경무 선생님 주례도 하시고 직접 동생 주례까지 하시더라고요. 동생 주례까지 하시고 그래서 또 작년에 이제 정경무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마성 모란공원에 옆에 같이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계셔가지고 지금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쭉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후세들한테 통일에 대한 어떤 이정표 같은 어떤 모습을 계속 앞으로도 보여주고 또 교육의 어떤 현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정경무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생전에 좀 아시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정경무 선생님하고 사실은 일본에 계실 때는 통역도 같이 하셨지만 거기서 한국 학교를 그 미군들한테 한국말 가르치고 한글 교육 교육을 하고 극동사령부에서 이제 문서 같은 거 번역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셨거든요. 이 정경무 선생님 에피소드라면 뭐 결혼을 정경무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 갔다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일본에 유학 가셨을 때 하숙집 그 아가씨하고 좋아졌나 봐요. 정경무 선생님이. 네. 근데 이제 정경무 선생님은 자기는 일본 사람이고 또 뭐 미국 가고 한국 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결혼할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일본에 그 전쟁 때문에 가서 그 하숙집을 찾아갔더니 그 하숙집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이고.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그렇게 그렇게 한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주례해주고 뭐 자기 그래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진 결혼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고 막 해서 결혼식 주례까지 해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정경무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쓰고 한국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죠. 그리고 거기서 일본에서 여운형 선생님 추모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북에 있던 여연구 선생님한테서 감사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기념해서 저걸 해주셔서 고맙다. 한번 언제 방문하라. 그런 편지를 받고도 가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미리 서로 얘기는 안 했는데 문익환 목사도 1988년 그때 내가 한번 북에 갔다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도 그랬대요. 갔다 오면 어떨까 해서. 그랬는데 정경무 선생님도 88년 그때 문 목사 한번 가면 어때? 딱 언제를 주고. 그래서 그거를 동기가 됐어. 유원호 선생님이 이제 문익환 목사를 찾아와갖고 유원호 선생님은 그때 사업차 해외를 왔다 갔다 하던 때였어서
그 정경모 선생님이 아마 여영구 선생님 편지랑 보여주면서 문익환 목사 가려면 내가 길을 알아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갈 생각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역시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방북을 하는 그런 과정에는 정경모 선생님의 역할이 크죠. 역할과 네. 또 유원호 선생님. 선생님의 네. 또 중개와 같은 그 역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원호 선생님은 중가운데서 심부름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데다가 신의주 출신이죠. 신이죠. 아,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는 고향 같은 고향에 데를 가서 가야 선교도 되나. 하고 싶고 뭐 가보고도 싶고 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역사적인 그 행보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정경모 선생님이랑 문익환 목사는 유원호 선생님 말렸대요. 갔다 오면 고생한다고 뭐 가지 말라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네, 기회를 자기 놓치게 싫었고 네. 사실은 문익환 목사는 처음에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수영원으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민폐가 되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막내 아들 문성건을 데리고 갈까 생각하다가 이제 저희 오빠가 그 문호군이라고 그 연출도 하고 장남. 네, 민예총 그쪽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 얘를 데리고 가서 북한하고 문화교류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수행어른으로 데려가더라도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권 신청을 하니까 시간이 급했어요. 왜 그러냐면 문익환 목사 여권 만기일이 4월 10며칠인 거예요. 4월 10며칠인데 사실은 76년 이후에 문익환 목사가 여권을 딱 한 번 냈을 거예요. 해외 나간 적이 없어요. 맨날 출국 금지니까. 근데 그때 무슨 일로 여권을 해외에 참석하려고 여권을 냈는데 그것도 늦어져서 참석은 못하고 빈 여권이 안 간 여권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것도 1년짜리 단수 여권. 근데 그게 또 4월 며칠에 여권 마감일이니까 그 전에 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호군은 여권 신청하니까 아직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문호군 못 데리고 가니까 그냥 정경모랑 둘이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유원호 선생님이 자기가 간다고 따라 붙은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따라 붙어서 결국은 세 분이 가신 거죠. 근데 이제 정경모 선생님은 글 쓰시는 분이니까 사실 저거 기본 합의서 저거 뭐 거의 정경모 선생님이 그쪽 실무진이랑 하고 도착 성명도 네, 정경모 선생님이 비행기 안에서 쓰고 막 네. 비행기 안에서 처음에는 그냥 뭐 가는 거에 혹시 무슨 차질이 있을까 뭐 해서 가는 거에 열중하다 보니까 가면 도착 성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막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늑봄 영화 나온 거를 네네. 시사회 때 같이 가서 봤습니다. 예, 그게 비행기 안에서 그 옆에 같이 계시고 또 도착했을 때 유원호 선생님이 같이 늘 있는 장면을 보고 그러면서 또 그 일본 안에 다나카상거 같은 그 양심 세력이 있어서 또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이런 운동을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은 거 보면 일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물론이죠. 그 중에 또 그렇죠. 좋은 특히나 양심 세력들도 방북하고 많고 돌아오셔서는 막 정말 요주의 인물이 된 거잖아요. 네. 막. 가기 전엔 좀 덜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집회도 하고 뭐 이런 거 그쪽에서 다 보호해줘 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뵙고 네. 오늘 뭐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문 목사님께서 남기신 저작들 평전도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최근에 또 다시 재판된 예수와 묵자라든가 네, 또 히브리 문익환의 삶과 분단 극본론이라는 이런 그 박사학위 논문인가요? 논문 박사학위 논문 쓰고 나서 거기다 조금 더 첨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 이런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문익환 의 통일운동과 그 이후의 과제들이 이제 우리 후학들이 또 남아있는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프로젝트 이런 좋은 그 자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또 보면은 방북 사진 앨범들 유원호 선생이 촬영했던 그런 거 혹은 옥경 서신들 여러 가지 이제 생생한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또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네. 또 한국의 그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창하게는 아니 사실은 젊은이들은 문익환 목사를 잘 몰라요. 모르죠. 근데 문익환 목사가 아직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데도 안 실리고, 네. 그리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잘 안 실리고 시 같은 것도 실었던 것도 다 빼고 막 찬송 요즘에는 들어갔어요. 한동안은 찬송가에서도 문익환 목사 작사는 뺐었어요. 그런 게 아직도 있어서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도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삶이 꼭 어떤 운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좀 멋있게 살으신 분 같아요. 네, 훌륭하신 분 같아요. 멋있게.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자산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 배우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사장에서 없애는 건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문익환 목사 하관 때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내 아버지가 아니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 그때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젊은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멘토일 수도 그러셨죠.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그냥 내 일상에 돈이 조금 더 들어오고 집을 조금 더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역사의식을 좀 살아야 갖고 되는지 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도 좀 알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집으로서 이 집이 역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역사책에서나 신문에 본 거는 그냥 보고 끝나는데 그래도 그분이 여기서 발붙이고 살았고 여기 들어누웠었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고 하는 장소면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땅바닥에 이렇게 붙잡아 매는 느낌이 있잖아요.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그래서 저 젊은이들 요즘은 역사 공부를 특히 근세사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근데 제가 정말 딱하더라고요. 우리가 4.19까지는 역사로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직도 그게 자기가 찬반이 있고 자기가 이 편이냐 저 편이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서 여기 근현대사 박물관이 우이동 저기 수요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4.19 탑도 있고 가보면 박물관이 전부 다 4.19로 끝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는 그러면 누가 가르쳐요?
그런 그게 좀 안타깝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장소가 현대사에 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장소가 제가 한 얘기가 그래요. 그거는 공공기관이라 지네들이 그거를 4.19까지밖에 못 넣고 말더라고.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가 해야지 하는 네. 그런 게. 여기가 원래 문익환 목사님 사시는 데가 그 탄생 100주년에 맞춰가지고 이 박물관을 다시 그렇죠. 재오픈하셨잖아요. 또 앞으로 또 이 앞에 기념관을 또 건립을 해야 되고 그런 계획하고 또 작년에 정경무 선생님하고 요원호 선생님하고 문익환 선생님을 마성 모란공원에서 함께 모셨는데 그렇죠. 앞으로 거기에 뭐 통일비 제막식이나 또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잖아도 작년에 저희가 그 문익환 목사에 대한 다큐는 있는데 이 집에 대한 다큐가 없다 그래갖고 다큐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다큐 만든 팀 촬영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살아계셨던 집이고 거기는 사후에 계신 집이라고 오랑공원은. 예.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의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공간이 또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세 분이 같이 모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보시고 그쪽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던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지금 거기 지금 막 만들면서 뒤에가 흙이고 이렇게 산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조금 그 조경 뒤에 석조물로 백두산이랑 산 이렇게 해서 거기다 시도 좀 넣고 이제 세 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가는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은 4월 2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정경호 선생님 비석 모금하고 그거 하는 거는 됐는데 그 전체적인 걸 하는 데는 뭐 후원금도 부족했고 또 홍보도 안 돼 있고 그거 한다는 공고가 명실상부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모금을 좀 더 해서 6월 10일경 네 그러니까 6월 항쟁 60 그때를 기해서 지금 그걸 잘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CR 순례대장 늘 그 모란공원, 마성 모란공원 자주 가시고 또 그 꽃다발도 항상 가져가서 남보다 먼저 추모하고 그러는데 정경모 선생, 유용호 선생님,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이 참 어찌 보면 삼총사 같은 이런 분들이 그 마성 모란공원에 죽어서도 죽지 않는 역시 그 부활의 장소로 우리의 가슴 속에 기약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우리 거기 가서 또 그분이 춤을 췄듯이 덩실덩실 춤을 또 한번 추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또 따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또 뭐 사실은 문성근이라는 걸출한 배우를 또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문성근 모르는 사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역사 스페셜도 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활동을 또 문화 활동 하신 분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여기 촬영을 하러 오신 우리 정지훈 감독님도 바로 그 문성근 배우와 어린 골목대장 그 골목길을 이 인근 골목길을 같이 다니고 그때 뭐 대장님이었다면서요? 따먹고 그 정도로 아마 역시 기골과 뼈대 그런 여러 가지 줄기 민족 이게 그 용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항일 정신들이 문화와 예술 속으로 살아남고 한 분은 대학자로 구약학자로서 통일에 이바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귀한 또 따님 되시는 문영금 선생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시고. 사실은 제가 먼저 가르쳐서 미안한데요. 우리 김영덕 CR 대장님은
한신대 지금 또 잘 알아요? 아시면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문익환 목사님과 통일운동가 이제 또 향후 신학 관련된 신학과 통일 이런 논문을 또 쓰고 계시는 걸로 논문 제목 알고 있는데 결정됐어요? 네네. 뭐예요? 민중 신학으로 본 문익환 통일 운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예, 그러니 바로 직접적인 이 어르신을 지금 우리가 화면에 그림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대부분. 네. 그리고 아카이브에 편지 다 있어요. 옥중서신 다 있으니까 네, 보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가 보시면 돼요. 네. 장시간 이렇게 네. 대담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네. 또 한번 또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